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광대 인문강좌 감성문학교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임은영입니다. 네, 이번 시간 감성문학교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가 있다고 굳건하게 믿는 분입니다. 오늘 시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실 김승일 시인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인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고 있는 김승일이라고 하고요. 이 세상의 어떤 폭력적인 문제에 어떻게 저항을 해야 하는가, 문학적으로 투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시를 쓰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 삶에서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멋진 시인님입니다. 네, 제가 좀 덧붙여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시집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시집을 출간을 하셨고 또 공저로는 우리가 투명해지고 있다는 걸 행인들은 알까라는 시집, 그리고 요즘 장안의 화제작입니다. 이 자꾸자꾸 사람이 예뻐져라는 시집도 세상에 나오게끔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방금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소개해드린 시집은 김승일 시인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를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그랬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던 시집이에요. 네, 오늘 이 자꾸자꾸 사람이 예뻐져에 대한 이야기, 또 시인님께서 아까 뭐 폭력에 대한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왜 시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시창작도 하시고 시낭독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지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들었겠지만 이 시집 제목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네. 네. 제목이 딱 끌린다고. 맞아요. 이 한 문장 자체가 하나의 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시집인데 표지도 되게 예뻐요. 이 띠지를 딱 벗기면 이렇게 꽃이 있는 연필에서 이렇게 조남이에라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서툴지만 예쁘게 써나가는 이 어르신의 손목이 보입니다. 네, 이 시집이 어떻게 탄생한 시집인지 한번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참 되게 기적적으로 탄생을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벌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문학을 하고 시를 하면서 점점 더 그렇게 기적적인 만남들, 예상치 못했지만 제가 꿈꾸었던 그런 방향성으로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그 가운데 또 문학을 계속해서 형상화해 나가는 지점들을 자꾸 선물처럼 만나는 것 같거든요. 이 자꾸자꾸 사람이 예뻐져라는 시집도 사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만난 거예요.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이 시집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됐어요. 네. 우리가 투명해지고 있다는 걸 행인들은 알까라는 시집이 18명과 함께 제가 이제 그 수강생분들의 마음 안에 살고 있는 시를 끄집어내서 한 권의 시집으로 묶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또 아름답게 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라는 걸 또 알게 됐고, 거기서 또 이제 연락이 와서 다큐를 이제 촬영하고 제작하고 방송국과 이렇게 만나서 또 TV에 방영도 하는 다큐 전문 제작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부크루라는 회사로 김인섭 작가님이 운영하고 있는 부크루라는 회사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멘토와 멘티를 만나게 해서 꿈을 이루어드리는 다큐를 찍고 싶은데 그 중에 좀 시인 한 분이 시인이 되고자 하는 시인의 꿈을 갖고 있는 한 할머니와 함께 시를 쓰면 어떨까? 너무 영화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인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6개월 동안 이제 조남의 여사님과 함께 시 공부도 하고 그랬죠. 네. 이렇게 조남의 어르신이 여러분 제가 뭐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글을 예전부터 깨우치고 시에 익숙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글을 새롭게 배운 지 한 6년 정도 지나신 시점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꿈을 꿔보신 거죠.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시로 표현하고 그 시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한테도 마음을 전하고 싶고 이런 꿈이 있었는데 너무나 기적적이게 우리 김승일 시인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6개월이면 꽤 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거의 한 시절을 같이 그쵸. 거의 한 3계절을 이렇게 같이 보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74년의 인생 동안 마음속에만 살던 시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주신 또 가장 고마운 분이 우리 김승일 시인님입니다. 덕분에 저희 같은 독자들은 이 시집을 읽으면서 울고 웃고 감동하고
또 우리 엄마, 할머니 떠올리면서 어버이날도 그렇게 많이 선물을 했다고 해요. 저도 주변에 선물을 많이 했는데 읽어보신 분들께서 재차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을 할 정도로 정말 여기 이금희 아나운서가 써주신 것처럼 평범한 단어들인데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울컥하는 시가 이런 시입니다. 이 두 번째 시집으로 이미 수강생들하고 시 수업을 네. 하신 경험도 있고 또 네. 동네 책방 등에서 시창작 수업도 하셨지만 네. 이 또 대상이 좀 특별한 대상이었고 네. 장시간 해야 했고 그 기분 좀 각오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그 여사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부터 긴장이 많이 됐어요. 그럴 것 정말. 같아요. 왜냐면 어떤 정보도 없었고 어떤 분을 정말 만나러 갈까. 또 이제 그 전에는 수강생분들이 저에게 이제 오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더 적극적으로 시인의 꿈을 가진 분에게 다가간다, 달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에서 이건 정말 여태까지 내가 했던 것과는 또 어떤 면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해서 천안으로 내려가는 다큐 제작사 그 차를 타고 내려갈 때 네네. 고속도로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던 게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네, 정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시집, 이 세상에 없는 시집을 그쵸. 그리고 또 이제 막 한글을 또 배우기 시작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분과 함께 어떻게 시집을 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전 너무 네, 막막했을 것 두려움도 같아요. 있고. 사실 두렵기도 네, 하고. 아무리 제가 잘 가르친다고 해도 그래도 시집 한 권인데 그니까요. 한 세계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제가 시집을 냈던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또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사전에는 어떤 준비를 좀 해가셨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학적 태도는 어쨌든 제가 사람들 마음속에 시인이 살고 있다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학에 대한 신뢰성, 믿음, 또 어떤 의지 같은 것들 그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열심히 언어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호흡을 하면 자기만의 리듬, 또 자기만의 이미지, 자기만의 세계를 그릴 수 있는 작품을 충분히 구상해낼 수 있다, 구체화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굳건히 하는데 시간을 좀 제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좋은 분들이 같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네. 딱 이제 내려가서 조남의 어르신을 딱 마주쳤을 때 네네. 그 첫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었던 게 그냥 오프라인에서 그 폐쇄적인 어떤 공간이나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그 조남의 여사님을 가르쳐 드리고 그걸 이제 조용하게 그냥 시집으로만 출간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개되어 있는 듯한 느낌에서 수업이 시작되고 전개되고 또 끝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촬영 때마다 네. 정말 2배, 3배로 더 긴장이 되고 힘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보통 제가 이제 가르치러 가면은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바로 만나뵈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오늘도 이제 제가 핀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제작사 팀 그 PD님들과 인사하고 바로 마이크 차고 세워주시고 들어가는 장면부터 촬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계속 촬영하고 또 촬영하고 이게 계속 그 원하는 컷이 나올 때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여사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랬겠다. 네, 인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죠. 그만큼 디테일한 것들을 또 카메라에도 담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가 탄생하는 장면을 카메라에도 담아야 되고 또 실질적인 결과물인 작품도 시집에 담아야 되는 두 가지의 공간에 창조적인 것들을 담아야 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제 분할되는 느낌이었죠.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찢어지지 않게 양쪽에서 잘 잡고 이렇게 잘 이렇게 끌고 나가는 힘을 발휘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을 것 에너지 같아요.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에너지가 나갔다가 다시 여사님과 시를 얘기하고 공부하고 또 여사님의 어떤 시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고 하면 그게 또 되돌아오더라고요. 메아리처럼 에코가 돼서 제게 돌아와서 또 제가 또 힘을 내게 되는 그런 순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이게 그냥 방송을 떠나서 1대1로 수업을 해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에서는 또 담아내야 되는 컷이 있고 또 쉬는 시대로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네. 꺼내야 되고 그쵸.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또 보람도 있으셨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시간의 그 인생을 살아오신 네. 어르신의 삶을 되게 한꺼번에 많이 막 어느 날은 많이 꺼내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생각만큼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날들이 조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 주제를 좀 시인님께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그 마음속 시어들을 끌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이 친해지는 게 우선이었어요. 일단은 시라는 게 내밀한 내적 공간을 외부로 꺼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여사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간절했고 또 선뜻 꺼내기에는 아직 어려운 그런 음영이 짙은 또 기억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지 않고서는 막바로 그런 것들을 꺼내달라고 부탁하기도 어려웠고 맞아요. 또 여사님 입장에서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한테 자기 이야기를 막 꺼내는 것도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같이 그런 이제 같이 뭔가 이야기를 맞춰갈 수 있는 뭔가 우리 감정의 수위를 이렇게 높낮이를 맞춰갈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여사님께 다가가려고 막 좀 재롱도 부리고 네, 막 또 즐겁게 막 얘기도 해드리고 또 저의 어떤 그 시 썼던 과정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막 좀 기분을 이렇게 북돋아드렸어요. 네. 신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여사님이 차츰 또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또 이제 중간중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적인 것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희망을 봤죠. 이게 왜냐면 언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시적인 것들을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사님이 한글을 배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 생내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마음을 잘 지켜오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체 시인이 꿈이었기 때문에 시적인 걸 정말 갖고 계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74년의 인생에서 뭔가 자기만의 에피소드를 꺼낼 때마다 시적으로 빛나고 반짝이고 폭죽처럼 폭발하는 그런 순간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겠다. 희망을 네, 보셨구나. 네, 이거 작품으로 쓸 수 있고 충분히 끌어낼 수 있고 향권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사실은 첫 만남부터 느꼈던 거죠. 네네. 그리고 워낙 순수하셨어요, 마음이. 예, 시인이 내려온다고 새 책상을 사셔서 너무 막 예쁜 막 빛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이런 마음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석 같은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은 그 어르신이지만 그걸 어쨌든 딱 포착해내는 사람은 시인님이시잖아요. 네네. 매 순간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어요. 저는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을 했고 그 수업 시간은 사실 촬영 한 회 할 때마다 뭐 길게는 한 5시간, 6시간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네요. 네, 이렇게 촬영 끝나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한다거나 또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원하는 만큼 뭐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타임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그 3-4시간, 뭐 4-5시간 안에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그 주옥 같은 것들을 빛나는 것들을 꺼내서 잡아채기에는 시간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시집을 만드는 기간 동안 여사님 곁에 내가 밀착해 있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많이 드렸어요. 방송과 네, 별개로 또 방송과 통화도 별개로 많이 하셨구나. 제가 전화도 드리고 여사님도 제가 보고 싶으면 전화 주시고 많이 전화를 주세요. 실제로 선생님 막 이러면서 전화하시고 그래서 그때마다 전화하면서 제가 또 이제 녹음도 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이건 괜찮았던 거다 하고 네네. 기록도 계속해놓고 이제 일종의 제가 그 문학에는 구비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네네. 그 이제 입으로 전승되는 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약간 그 말로 문학하는 분의 그 문학적 데이터를
제 몸 안에 기록하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받아 적고 체록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체록의 방식으로 그 여사님의 목소리를 계속 담고 있었죠. 와. 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것이 언젠가 굉장히 좋은 시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그 작업을 했어요. 여사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자기의 얘기를 했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네. 체록하려고 굉장히 보이지 그렇죠, 않는 그렇죠. 순간에도 애를 많이 네네네. 쓰셨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네. 이 보석 같은 시집이 네.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체록하는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이 제목에 관련된 건데요. 네. 그 자꾸자꾸 사람이 예뻐져 라는 제목을 제가 얻게 된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도서관에서 제 원고도 시집, 두 번째 시집 원고도 보면서 이 작업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사님하고 통화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진척이 빨리 안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여기 한 45편 정도의 시가 실려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한 20편이 채 안 되는 작품 엄청 조바심 났겠다. 상태였거든요. 조바심도 좀 나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이걸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왠지 좀 느낌이 와가지고 네. 오늘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전화를 드렸죠. 드렸는데 항상 이제 뭐 여사님은 제가 전화하면은 너무 즐거워하시고 네네. 반가워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여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낳으면 자꾸자꾸 사람이 예뻐지더라고요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 자녀들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낳으면 네. 자꾸자꾸 사람이 네네네. 예뻐. 와. 그렇죠. 되게 시적이죠. 네. 이제 아들, 딸 낳고 이제 살아가는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한 얘기를 풀어내다가 그런데 자꾸자꾸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낳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자꾸 낳으니까 사람이 자꾸자꾸 예뻐진다고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날 통화하길 잘하셨네요. 번개가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 피리침이 돼서 네. 번개를 탁 하고 맞는 와. 순간들을 제가 이제 성광을 본 거죠. 그래서 와, 이것이 이 표제작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장시간 또 통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다 많이 끌어내려고 제가 노력을 네네.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것이 자꾸자꾸 사람이 예뻐졌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 귀로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잘 듣고 네. 헤아려서 그걸 받아 적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언어도 만나고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도 만나고,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십몇 년 전에 그런 기억들과도 만나고 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그 골목과 골목들이 굴절되고 융합되고 또 접합되고 하면서 저는 이제 한 편의 시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원리로 내가 타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거, 네. 헤아려서 내가 그걸 듣고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것도 저는 문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빛나는 지점들이 내 귀에 전달이 될까를 계속 희망하고 기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문학의 본령이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내 시를 쓰는 과정을 반대로 약간 모래시계를 뒤집듯이 네네. 살짝 역전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좀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를 듣는데도 네네. 완전 진심 막 다 느껴져요. 아이고, 저기. 와, 아니 진짜 우리 조남이 어르신이 진짜 선생님 잘 만났다. 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자꾸자꾸 사람이 예뻐져라는 이 명 제목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시집 안에 한 45편 이상의 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좀 시인님이 기억에 남거나 또 애정이 가는 시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 편 한 편 쓰면서 다 기억이 나고 네. 한 편 한 편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충분히 이렇게 추억이 되는 시들이 많아서 다 뭐 소중하고 또 사랑스러운 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조남의 여사님이 평생 품고 있었던 꿈과 관계된 네네. 그런 주제를 품고 있는 작품들이 애정이 많이 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집에 나는 시험 볼 때 왜 두근두근 하나라는 시가 있어요. 일부에. 네네. 그 시가 저는 볼 때마다 항상 미소가 지어지고
제가 엄마도 아닌데 엄마미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말 따뜻해지고 네. 아 맞아 사람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근데 또 이런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구나 이런 것들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그 사회자님도 어렸을 때 시험 보신 적 많이 있으시잖아요. 많죠. 시험 보시면은 좀 마음이 어떠세요? 항상 다음날 시험이다. 너무 두근두근하고 그죠, 그죠. 긴장돼서 잠이 잘 안 오죠. 그죠, 두근두근하고 네네. 멀쩡히 근데 기분 신기하고. 좋아서 두근거리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기분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긴장되고 걱정되고 빨리 끝났으면 망칠까 봐. 좋겠고. 그래서 맞아요, 두근두근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사님의 마음이 전혀 새로운 것이었어요. 아, 여태까지 제가 본 적 없는 너무 순수한 세계라고 할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나는 시험 볼 때 왜 두근두근하나? 시험이 두렵고 떨려서 두근두근한 게 아니라 시험이 좋아서 두근두근한 거예요. 시험을 볼 수 있다니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세 줄짜리 시거든요. 근데 이 세 줄 안에 시의 어떤 그 아주 중심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게 기존에 우리가 개념화해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감성을 서술한 게 아니라 저희가 전혀 사실은 느껴본 적 없었던 그쵸.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지만 막상 또 읽고 나면 되게 미소가 지어지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잡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좋아요, 이 시가. 그러니까요. 조남이 어르신한테 네네. 배움이 어떤 건지가 딱 네, 드러낸 그렇죠. 시인 것 진정성도 같아요. 느껴지잖아요. 네네. 얼마나 배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다면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시험이 좋아서 두근두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참 헤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이런 시를 통해서. 예. 근데 이 시가 다른 시랑 또 연결이 돼요. 그 시가 어떤 시냐면 학교 가는 길이라는 시와 네네. 반짝이 되는 시입니다. 네. 같이 읽으면 참 좋은 시인데요. 이 시도 비슷한 정서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여사님은 배움을 너무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볼 때 두근두근한 것처럼 학교 가는 길도 너무나 행복한 거죠. 네. 보통 뭐 학생들 학교 가는 길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가기 싫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회사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다 그쵸, 별로 네.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사님은 학교 가는 길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시의 이 서두에 나와 있어요. 아, 내 이름을 쓰면서 너무 기뻐서 울었어. 이게 사실 그냥 휙 지나가면 별거 아닌 행처럼 느껴지지만 울컥해요. 네, 저는 이 행에서 굉장히 두꺼운 시간의 흔적들을 봤어요. 켜켜이 쌓여있는 그 시간 속에 여사님만 품고 있었던 그리움, 배움에 대한 그리움이랄지 또는 안타까움이랄지 슬픔이랄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우리는 다 자기 한글, 우리 언어 생활자잖아요. 한글 생활자인데 한글로 자기 이름 쓰고 주소도 쓰고 뭐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사는데 자기 이름 석자를 한글로 또박또박 쓰고 나서 그제서야 터져나오는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또 값지고 빛나는 울음인가. 우리가 뭔가를 정말로 깨달았을 때 정말 비로소 알게 됐을 때 그때 터져나오는 그 감동적인 눈물과 상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 되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된 것 같아요. 시선이. 그러고 나서 학교 갈 때도 웃죠. 그 다음에 이게 사랑의 시예요. 이게 또 왜냐면 네네. 내 이름을 쓰고 울었잖아요. 기뻐서.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있으면 너가 있는 거잖아요. 또 너가 그렇죠. 있으면 너와 함께 있는 또 다른 타인들이 있는 거고 가족들이 보이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가족들 너의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 손주들 이름을 다 쓸 수 있게 되었어 해서 한 번 또 감동이 오고 그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었어 한 줄이 네, 진짜 그렇죠.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재밌는 게 시험 볼 때는 너무 두근두근해 네. 나왔잖아요. 너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그치 그래도 시험 볼 땐 당연히 두근두근하지 라고 일상적으로 해석을 했을 텐데 한 장 딱 넘기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렇죠. 그 시를 만났을 때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죠. 좋아서 두근두근한 거였다니. 그게 두렵고 떨려서 싫어서 두근두근한 게 아니라 반전. 좋아서 행복해서 그리웠는데 드디어 만나서 그래서 두근두근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정말 이제 이런 것도 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이 독자들 마음속에서 새로운 어떤 시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나는 시험 볼 때 왜 두근두근 하나, 그리고 학교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 조남이 어르신께서 배움에 대해서 얼마나 또 행복해하고 계신지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시집을 여러 번 정독을 했어요. 근데 정독할 때마다 좋아하는 시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요즘에 마음에 와닿는 시는 그 내용이 강경시장에 가서 젓갈 그 반찬을 보고 먹는데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이 세상이 많아도 우리 엄마 반찬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우리 엄마 얼굴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엄마가 나를 이모 집에 두고 간 건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인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배움에 대한 즐거움도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 마음속에서 꺼내기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그 아픔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때 좀 들으면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참 그때 만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한 건데 강경시장을 가게 됐어요. 강경장 가는 길이라는 시가 그래서 나오기도 했고 2편이나 쓰셨거든요. 강경장에 대한 시를. 근데 제 강경장에서 손을 잡고 여사님과 함께 데이트를 한 거죠. 하루 종일. 호떡도 사 먹고 또 여사님이 어떤 물건들을 시장에 와서 사는지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 어떤 반찬들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되게 즐겁고 또 이제 그 강경장 젓갈이 200년 전통이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되게 유명한 되게 유명한 곳이네요. 젓갈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단골집을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제 나이가 좀 연배가 비슷한 할머니셨어요. 그 대표님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대표님이 이제 무슨 6시 내 고향 이런 게 이제 오신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막 젓갈도 막 먹고 막 또 선물도 해주시고 막 이런 이제 막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촬영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사님이 이제 자기 자랑을 좀 하고 싶으셨나 봐요. 나 이제 막 내가 시를 쓰고 막 이런 사람이라서 시를 쓰는 할머니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촬영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라고 대표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젓갈도 좀 깎아주고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장님이 뭔 소리냐고 무슨 안 믿으셨구나. 할머니가 무슨 시를 써요. 이거 다 이거 시장 촬영하려고 온 거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희가 이제 제가 시인이고요. 여기 조남이 여사님과 함께 시를 정말 쓰고 시집을 만들고 있고 그 시집 만드는 과정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정말이냐고 시 쓰는 할머니냐고 막 되게 막 즐거워 달라 보이죠. 그래서 정말 젓갈도 깎아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막 많이 웃고 즐거웠고 이제 많이 웃고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이제 젓갈집에 가서 백반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웃고 막 떠들고 재밌게 막 놀다가 이제 반찬이 많이 나오잖아요. 젓갈 반찬. 저도 그렇게 많이 넣고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밥을 먹다가 문득 이제 또 어떤 시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냥 저는 그냥 편안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사님에게. 여사님 혹시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 그 어머님 반찬 생각나시냐고. 이렇게 툭 던졌는데 여사님이 한동안 좀 말씀이 없으시더니 살짝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응시하시면서 이렇게 그런데 엄마가 해준 반찬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또 새로운 시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탄생한 시거든요. 그래서 여사님이 참 어렸을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 이모 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 돌봐주면서 눈칫밥 먹고 그렇게 사신 건데 뭐 아침마다 물 길러 가시고 사리를 걸어갔다 사리를 걸어오시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몸으로 그렇게 심리적인 육체적인 고통이었겠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게 저도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근데 무엇보다도 엄마와 함께 있어야 되고 엄마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그 시절에 그렇게 엄마 반찬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엄마와 함께 떨어져 있었다라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오롯이 느껴지면서 진짜 좀 마음이 아프고 슬퍼지고 해서 저도 잠깐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 시집 안에는 정말 다양한 감정이 있고 다양한 나이대의 그 조남이 어르신이 등장을 하는데 시가 이렇게 여러 편이 딱 탄생이 돼서 이걸 시집으로 엮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이게 독자에게도 좋아야 되고 이 조남이 어르신한테도 정말
좋은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좋은 시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집을 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좀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아닙니다. 네네.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한 권의 시집, 그러니까 편편의 작품들은 다 이제 우수하고 좋은 시일 수 있는데 이걸 하나의 세계로 묶어서 한 권으로 출판하는 게 또 다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구성하고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명쾌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사님과 계속 이제 몇 개월간 같이 이제 함께 촬영도 하고 시도 쓰고 이야기도 듣고 통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사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로 이렇게 통과해내는, 꿰뚫어내는 몇 개의 지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야기의 화두들이 결국 하나하나의 부를 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제가 만나 뵀을 때 가장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했던 게 한글을 배우면서 행복해 하셨다라는 거, 이제서 한글을 배워요 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저에게 참 아름답게 다가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전면에 좀 내세우고 싶었어요. 네. 그것이 일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글을 배워서 또는 한글을 배우고 있는 여사님의 일상들, 또 감정들 이런 것들을 구성을 처음에 전면부로 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여사님이 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 이야기죠. 네. 힘들었던 고통스럽거나 고난을 당했던 이야기들, 또 엄마에게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버려진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먹먹한 순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 먹먹한 순간, 슬펐던 순간, 또 어린 마음에 뭐랄까요, 되게 억울하고 좀 우울하고 그랬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결혼해서 결혼 생활했던 이야기들, 남편과 갈등을 일으킨 이야기들, 또 농사 지으면서 힘들었던 얘기들, 이런 전반적으로 여사님의 인생을 꿰뚫는 힘든 시절의 이야기를 이른내 조남해라고 하는 시간성으로 딱 통시적으로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시들을 좀 꾸미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3부는 다시 1부와 좀 만나는 거예요. 네. 한글을 배우셨는데 한글을 통해서 가장 잘하고 싶으셨던 게 시를 쓰는 일이었던 거예요. 시인이 꿈이셨으니까. 그래서 시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또 하나의 부로 구성을 하면 좋겠고, 또 저를 만나서 시를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시를 쓰고 또 다큐를 촬영하고 한 얘기도 좀 집어넣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넣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부는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어머니, 이 여사님이 마음속에 사랑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 따뜻하시거든요. 갈 때마다 밥 해주시겠다고 막 저 내려가요 하면은 막 벌써 밥을 하고 계세요. 돼지고기 삶으시고, 아니 선생님을 위해서 뭐든 못하시겠어요. 네, 막 국 끓이시고 막 나물 묻혀가지고 반찬 만드시고 뭐 이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막 정말 충만해 계신 그 느낌을 가지고 또 쓰신 시편들을 마지막으로 묶어서 이렇게 한 권의 시집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 한 편 한 편을 굉장히 우리 김승희 시인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구성의 시집이 탄생을 하고 또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집 출간하고 조남의 이제 시인님과 같이 뭐 출판 기념회도 하시고 시 낭독도 하시고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고 계시죠? 네네. 사실 뭐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여사님이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도 있으시고 거동이나 또 이동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또 안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일정은 소화는 못 하고요. 정말 이제 가야 할 곳은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따로 또 오늘처럼 제가 이제 혼자 온다거나, 여사님도 최근에 그 불교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게스트로 초대 게스트로 나가셔가지고 시집에 대한 얘기, 인생에 대한 얘기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회만 되면 정말 더 많은 분들과 같이 만나고 싶고 이 시집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출간 기념회 때도 또 사회자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때로 굉장히 인상 깊은 출간기념회. 인생에 정말 그런 출간기념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 아름다웠죠. 온 인상적이었어요. 가족의 네네네. 축하를 받으면서. 네네네. 네, 좋았죠. 이 시집을 내고 나서 우리 시인님의 일상이나 뭐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시를 내기 전에도 워낙에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시를 발견해내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게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시와 다른 사람의 시가 만나는 그 지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나만 쓸 수 있는 시가 있고 또 그렇다면 너만 쓸 수 있는 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성들이 같이 이렇게 담벼락을 쌓고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라고 이렇게 세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세계가 너에게 어떻게 섞일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같이 융합될 수 있는지를 꿈꾸는 것도 또 다른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약간 어떤 이 세계의 어떤 균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틈으로 뭔가 우리가 동시에 같이 눈을 이렇게 그쪽으로 조아리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워낙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이 시집 이후에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셨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네네. 네. 어떤 태도적인 측면에서 더 간곡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간절해졌다고 해야 될까? 제 시를 간절하게 쓰는 것만큼 너의 시, 또 우리의 시를 함께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찾고 그걸 개발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너무 예쁘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듣게 되는 피드백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정말 감동의 산사태라고 해야 되나? 거의 뭐 매주 여러 번 그 감동의 네네네. 산사태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실 것 최근에도 같은데. 겪었어요. 최근에도 어떤 책방에서 낭독회를 했는데요. 네네. 제 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는데 피드백이 어떤 피드백이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즐겁고 그냥 감동적으로 낭독회를 하는 어떤 저한테는 일상의 어떤 날이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날일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참석해 주신 그 참석자분 한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네네. 그날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기로에 선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내가 밝음으로 가느냐, 어둠으로 쓰러지느냐, 또는 삶이냐, 죽음이냐, 또는 내가 앞으로 희망적으로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엄청난 횃불 같은 질문을 들고 있었던 순간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네, 순간이었네요. 그런 질문 네네. 앞에 당도하기 전에 저를 먼저 만났던 거죠. 그런데 피드백이 뭐라고 쓰셨냐면, 시인님이 나를 살린 것과 다름없다. 소름 돋았어, 지금.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소름 돋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그 시절에 그 당일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 마주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쁜 상태이면 다행이지만, 행복한 상태이면 다행이지만,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고 정말 절벽 앞에 선 기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시를 더 간절하게 읽고 더 마음에 가 닿도록 그렇게 읽고 전달할 수 있다면, 와, 진짜 사람을 시라는 게 살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요. 뭔가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모래알이 얼마 안 남아서 다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내가 그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시의 힘을 더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 프로메테우스 시집의 첫 시예요. 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닿고야 말 거야 너에게. 살색으로 칠해놓은 사람 냄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람 냄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본질에 가닿겠다고 제가 첫 시에 시집의 문을 여는 시에 제가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고백이 이 종이 위에서만 고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 드디어 이 지면을 통해서 땅지, 종이지의 지면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서서 살고 있는 우리 현실까지 이게 가닿을 수 있었구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구나. 닿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닿았으면 두 번도 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음성이 저한테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선물처럼 또 한 번 다가왔던 거죠. 이게 시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겠구나를 또 확 느끼시니까 이거를 뭐 앞으로 지금도 계속 수년간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제가 저는 몸이 건강하고 만약에 촬영만 되면은 제 시를 쓰면서 평생 하고 싶죠,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낭독회 다다음 날에 또 다른 낭독회를 갔거든요. 네네. 거기서는 아예 주제가 그 책방 대표님이 시가 사람을 구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불러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갔는데 이런 질문 앞에서 다들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고 시가 어떻게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낭독회가 끝났을 때는 다들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구할 수 있군요. 구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해요. 라는 대답을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그때 감동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시를 쓰는 뭐 시인분들 다양하게 존재를 하지만 자신의 시를 뭐 당연히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한 게 맞는데 열심히 쓰면서 시를 통해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삶 쪽으로, 죽음에서 삶 쪽으로 이렇게 그런 당기는 역할을 시가 할 수 있구나. 되게 좀 뭔가 마음이 좀 이상해요. 근데 사실 뭐 저는 시인님을 이 시집보다는 시인님과 이제 통화도 예전에 몇 년 전에 하고 하면서 이 김승일이라는 사람을 먼저 알았는데 굉장히 뭐 여러분도 들으면서 느끼시겠지만 되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세심하고 친절하고 이런 키워드로만 이렇게 똘똘 뭉치신 분이에요. 막 걸어다니는 난로 같은 분인데 이 시집을 딱 읽는데 제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막 단어들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두꺼운데 그래서 처음엔 되게 충격적이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많이 힘들었었구나. 그리고 자신을 닮은 힘든 사람들을 자꾸 구하고 싶구나. 이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 낭독회에 오신 분들도 뭔가 이 시집의 언어와 시인님이 하는 말의 언어의 그 간극이 좀 컸을 것 같은데 좀 반응이 어떠셨어요? 반응이 근데 제가 생각했던 반응은 시라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름다운 언어로만 직조가 되어 있고 또 서정적이고 또 뭔가 사랑 얘기가 있을 것 같고 막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사회 비판적이고 또 이 세상의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투쟁하고 전면전을 벌이면서 같이 싸우고 뒤엉켜서 막 뒹굴뒹굴하는 그런 언어가 시에도 들어올 수 있군요 하고 굉장히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너무 막 과격해요 라든지 뭐 무서워요 라든지 뭐 너무 좀 거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되게 마음이 열리신 분들이 많구나. 오히려 읽어보니까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맞아요. 저도 그 느낌을 딱 받았어요. 대신 시인님이 저 대신 싸워주는 것 같아요. 대신 복수해주는 것 같아요. 후련해요. 맞아요. 통쾌해요. 상쾌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제가 이 시집을 가지고 일반 독자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학교 학생들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학교에 가면 제가 실제로 겪었던 그 폭력의 현장을 그 학교라는 공간으로 환기시켜서 불러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스크린에 띄우듯이 그 현장을 같이 공감하면서 다시 한번 응시를 하는 거죠. 이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지를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아주 깊숙한 내밀한 공간을 통해서 긴밀하게 전달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감동하고요. 그 다음에 반성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그 모든 그 내적인 결과물을 질문으로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화사한 폭력이라는 시에서 제가 실제 친구에게 이제 끌려가서 맞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해내는 거예요. 그냥 앞에 서 있는 그냥 한 어른이 시인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그렇게 친구한테 끌려가서 맞았다는 거예요. 막 코피를 막 흘려가면서 아파하고 그 폭력을 끔찍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과 마주해야 되고 이런 순간들을 학생들이 내적으로 충분히 자기도 공감하면서 학원이라는 게 우리 일상으로 학교로 교실로 친구와 친구들 사이로 들어오게 되면 야 이게 진짜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그쵸 평생의 후유증인데 그 지역 그 동네 그 교육의 공간을 공포로 몰아넣거나 오염시키거나 병들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자기 검열도 해야 되고요. 학생들이 내가 정말 며칠 전에 친구한테 했던 말들, 친구한테 장난으로 목을 조르거나 그런 남자애들 많거든요. 때리고 도망가거나 그게 나는 장난이었는데 저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게 아니었을까? 혹시 다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환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저와 같은 시를 쓰는 뭐랄까요? 하나의 이런 시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시도 세상에는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특히 아이들한테 이 시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피해자인 친구한테도 많은 위로와 치유가 되겠지만 피의자인 친구들한테도 뭔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양방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수업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 낭독회에서 다양한 시를 낭독을 하실 텐데 주로 어떤 시를 좀 낭독을 많이 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니까 전 여린 사람이고 좀 상처도 잘 받지만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이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막 이렇게 같이 싸우지 않고 제가 막 도망다니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성정 같은 것들을 먼저 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도입부의 시들을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리면서 그 현장에 대한 시, 그 다음에 뭐 요즘 학교 자체에 대한 현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현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시들도 많이 읽어드리고 그러는데 네네. 이 자리에서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근데 오늘은 조금 좀 다른 시를 좀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는 홍성대 저라는 시가 있어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네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신 분이라면 이분의 이름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학의 정석 혹시 아시죠? 그쵸, 알죠. 네. 항상 1단원만 너덜너덜 그 뒤에는 깨끗하고 이렇게 고민했었던 그 두꺼운 책, 그 책의 저자이신데 그 책과 관련된 시는 나중에 또 한 편 쓰긴 했어요. 두 번째 시집에 수학의 정석이라는 시가 실리는데 그 시와 또 짝이 되는 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홍성대 저라는 시인데 이 시를 한번 낭독 해드릴까요? 네. 네네네. 홍성대 저. 여긴 요상한 곳이야. 시작하자. 넌 요상하고 요상한 곳에 떨어진 거야. 이리 와. 눈을 뜨자마자 맞는 아이. 살기 위해 손을 비는 아이. 손을 빌었던 아이. 25개월 된 아이. 살기 위하여 손을 그렇게 빌었던 적이 있다. 손을 그렇게 빌 때는 내 앞에 서 있는 자의 눈만 보인다. 흉기만 보인다. 숫자 3개. 카운트 되는 3개. 1에서 1을 빼니 0이 된다. 더러운 입이 느물거린다. 0에서 1을 하나만 더 빼자. 응? 나는 공포를 자주 잊고 있다. 8시가 오기 전까지 여기를 떠나야 해. 8시에 정확히 너를 죽일 거야. 8시까지
대책을 세워놔. 8시에 너를 찢어 길에 내걸 거야. 수학의 정석에 밑줄을 쫙쫙 긋는다. 소년, 소녀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뭘 하기 시작한다. 새까맣게 밑줄을 계속 긋고 있을 때 나는 손을 빌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배운 이 징그러운 건 도대체 뭐냐? 후딱 이해가 되는 놈들만 다음 챕터. 시를 되게 몰입해서 듣게끔 네네네. 이렇게 읽어주시네요. 극적으로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 시가 이제 그런 극적인 순간들이 무대가 돼서 펼쳐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에 기록된 폭력의 현장,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잊을 수 없는 섬뜩하고 공포스러웠던 그 교육 시스템 안에 어떤 폭력적인 순간들을 많이 제 몸 안에 체록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재생시키는 그 순간에 시도 그렇게 어떤 현장성을 가지고 구체화가 되지만 읽을 때도 그 순간을 최대한 더 극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낭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독을 또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읽어줬을 때 독자분들이 이 시에 이 시에 내재되어 있는, 녹아있는 이 시적 화자의 정서나 감정 상태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가깝게 느낄 수 같아요. 있는 네. 거예요. 좀 더 다가가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섬뜩하지 않나요? 징그럽고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 연이 쓰면서도 이제 저도 막 섬뜩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징그러운 것들을 몸에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마치 또아리를 뜬 뱀처럼 아주 가늘게 우리 몸에 침투해서 기생하고 있는 아나사키스나 스파르가눔이라는 기생충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기생하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이 폭력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몸과 정신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폭력적인 교육의 현장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학습되고 나도 모르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그래서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그 옆 사람에게 전파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폭력을 감염시키는 그런 순간들과 너무나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현실이 너무 좀 무서웠어요. 네네. 아이들이,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보세요. 수학의 정석에 이게 떠올려 보면요. 정말 마치 전투를 하듯이, 전쟁을 하듯이 아이들이 8시까지 내가 뭘 하지 않으면 난 죽어야 돼. 8시까지 성적을 내지 않으면 나는 없어. 8시까지 나는 우리 반에서 몇 등을 해야 돼. 8시까지 나는 어떤 학교에 들어가야 돼 라고 외치면서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수학의 정석의 밑줄을 쫙쫙 긋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 모습이 어떤 것과 오버랩이 됐냐면 저를 무참히 짓밟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살려고 무릎을 꿇고 싹싹 손을 빌었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살려고. 너무나 그 극도의 공포 속에 직면을 하면요, 완전히 실신을 하거나 정신이 더 명료해지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간절한 생각으로 막 싹싹 빌 때의 모습과 아이들이 쓱쓱 이렇게 그 책에다 밑줄을 긋고 있는 그 경쟁의 순간이 너무나 흡사하게 느껴졌어요. 전 제 감각 안에서는 그게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시 안에서 2차원적인 이 텍스트 안에서 그 현장을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감각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왔어요. 너무 좀 무섭잖아요. 그쵸. 가만히 있지 않고 뭘 하기 시작해야만 하는, 뭘 해야만 하는 그 아이들의 그 뭐랄까요, 어쩔 수 없음 또는 두려움. 그러니까 그 조남의 요사님이 네. 학교 가고 싶어서 막 설레서 두근거리는 네. 그 두근거림과는 정반대인데, 정반대의 네. 두근거림. 너무 무섭고 떨리고 공포스러워서 두근거리는, 마치 그 심계향진의 패닉 어택이 오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또 두근거림에 네, 익숙해져 맞아요. 있다는 그 현실이 네. 참
카운트되는 세계, 안타깝네요. 숫자 세계. 네네. 0에서 1을 하나만 더 빼자, 응? 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정말 존재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공포를 자주 잊고 있죠.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시인님의 시를 통해서 네. 다시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또 외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외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 번씩 상기시켜 주는 것도 너무나 좀 의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낭독회에서 이런 시들을 낭독을 해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시를 자기가 뭐 좋아하는 시라든지 이런 걸 또 돌아가면서 낭독도 하시나요? 네네네. 시를 뭐 준비해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본인 자작시를 또 이렇게 낭독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 이제 그 자작시를 가지고 오신 분의 시를 듣고 제가 감동했던 적도 있어요. 되게 조남의 여사님과 또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셨는데 그 평생 본인이 종이처럼 살아왔다라는 거,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권으로 묶여 있는 튼튼하고 뭔가 좀 단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묵직한 세계가 아니라 이런 갓장처럼 살아왔다는 거죠. 종이처럼 바람에 파르르 떨리고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그런 순간들을 종이로 형상화해서 마치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창호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해서 그걸 또 나비랑 또 연결을 시키고 써오신 시가 있는데, 시를 평생 배우신 분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언어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감각적이었고 또 시도 되게 좋았고, 자기 시를 이렇게 해석해서 얘기해 주실 때도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맞아, 이게 우리 삶에서 시라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정말 농밀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고, 또 어떤 학생은 제 시집을 읽고 또 학교폭력 그 피해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또 살아갈 힘을 얻기도 했다. 네네. 이런 얘기를 또 전해주러 온 학생도 있어요, 제 낭독회에. 그러면 저는 그 목소리가 그냥 시예요, 저한테는. 그냥 쓰면 시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현실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시가 제가 품고 있는 세계의 그 함량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또 다른 세계로 개진해 나갈 수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전개되는 양상들을 그 와주시는 분들, 또 독자분들을 통해서 계속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그 현장 자체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시인님을 통해서 시와 더 친해지고 또 낭독에 이어서 창작까지로 이어지는데, 네. 언젠가는 뭐 시인님과의 만남도 그분들한테 이제 끝맺음이 있을 거고, 그런데도 그분들은 계속 그 이후에도 시를 쓰고 읽으시나요? 네네네. 실제 정말 그래요. 정말로 저희 낭독회를 오셨던 분들이 시집을 사서 인스타에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시집 서가에 가서 서성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창작회를 하거나 낭독회가 끝나잖아요. 막바로 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어머. 그러니까 뭔가 그 문학적 여운이 남아있어서 바로 안 가시고 서점 안을 막 서성이세요. 그 막 괜히 책도 막 들추시면서 읽으시려고 하고, 또 시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시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시를 계속 막 필사를 한다거나, 필사 노트를 계속 갖고 계신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시까지 쓰려고 하는, 그래서 막 시가 더 쓰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해서 낭독회에서 창작회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연결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일단 시라는 것의 담장을 제가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시라는 게 현학적이고 그런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우리가 한국어 생활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조금 더 세련되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고 구체화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다 한 줄이라도 다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제가 만날 때마다 항상 좀 다채롭게 여러 가지 색깔로, 또 음성으로, 음악으로, 춤으로 그렇게 막 보여드리기 때문에 함께 덩실덩실 그 리듬을 탈 수밖에 없는 순간이 독자분들에게도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반달서림이라고 하는 동네 서점에서 제가 지금 1년 8개월 동안 시창작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라푼젤님이라고 같이 이제 낭독회, 창작회를 참여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와 함께 시창작 공부를 하기 전에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일상에서 이제 자존감이 상승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게 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랑 같이 시를 쓰고 나서 이 자존감이 쫙 올라가는, 게이지가 상승하는 그 느낌을 충분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또 다른 시인분이 반달서님의 강연을 오셨는데 그 시인분께 또 그런 말씀도 드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말씀을 저렇게 공식적으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한 게 절대 아니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정신적이든 뭐 문학적이든 간에 사후적으로 그런 피드백이 저에게 와요. 계속 시와 인접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들이 저한테 자꾸 오니까 저도 더 멈추지 않고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시를 통한 사람들과의 소통과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직접 몸소 체험한 사례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결국에 종합해보면 평생 마음에 품고 있는 시를 꺼내어주는 또 멘토로서,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거나 폭력에 괴로워하는 분들을 좀 시 창작이나 시 낭독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김승일 시인님이 시를 쓰고 소통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 사람의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점,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점에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조남이의 어르신은 이 자꾸자꾸 사람이 예뻐져서 이런 시를 쓰고 싶다고 하셨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행복해지는 시, 또 보고 싶을 때 걸려오는 전화 같은 시, 우리 만났으니 사랑하는 시, 그렇게 한결같은 시, 이런 시를 쓰고 싶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 김승일 시님은 어떤 시를 쓰고 싶으신지요? 제가 이제 요 첫 시집이잖아요. 네네. 첫 시집이고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고, 또 그 랩 하시는 막 래퍼분들도 제 시집을 많이 또 읽으시기도 하고 그런데 사랑을 받은 만큼 또 거기에 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세계가 폭력과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세계가 여기서 그냥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제 마지막, 제 첫 시집 마지막 시에도 이게 끝난 게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듯이 다음 세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시집이 출간되자마자 사실 이제 작업을 시작했죠. 그 이후에 시들을 쓰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난 지가 지금 이제 한 6년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의 6년 꽉 채우고 이제 시집이 완성이 돼서, 원고가 완성이 돼서 지금 이제 출판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출판사를 만났고 또 제 시를 잘 알아봐 주시는 분을 만나서 지금 굉장히 책이 훌륭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기대됩니다. 네, 저도 이제 지금 기대가 되고 막 두근두근한데 이번 달 말에 9월 26일에 아마 책이 나올 거예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세계가 요 세계로부터 더 확장되고 더 심화된 세계, 그리고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우리 세계와 일상에 퍼져 있는 만연한 폭력에 대한 그런 고발들, 또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순간들이 시에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형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으로 또 이제 독자분들 만나려고 제가 조금 이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투쟁적인 저항적인 시적 정신과 또 이렇게 제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소통과 사랑의 정신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부딪힌다면 거기서 발생되는 스파크가 과연 어떤 또 새로운 문학적 통로를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세 번째 시집 원고를 이제 또 쓰고 있거든요. 이제 언제 또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세계에서 제가 그려가야 할 세계가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가늠을 하면서 그 사랑과 폭력이 훨씬 더 다채롭고 구체적으로 만나는 현장, 또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요소들이 되는 그런 현장으로 더 제 몸을 투신해서 거기서 뭔가 뭐랄까요, 반영되어 나오는 그런 메아리들이라든지 떨림 같은 것들을 더 오랫동안 받아 적을 수 있는 시를 쓰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 또 다른 저에게 희망을 줄 것 같아요. 네, 그 희망을 붙잡고
문학으로 한번 계속 가열차게 네.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두 번째 시집, 세 번째 시집 점점 확장되어가는 세계 안에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범위도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스로 네. 힘을 잃지 않기를 정말 너무나 네. 기원하고 네.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또 건강을 또 책임지시는, 마음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같이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